25평하고 33평 아파트의 3,000세대 이상 단지에서 분기별로 거래 가격의 최저 평균 최고가의 트렌드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사실은요. 그걸로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이분들이 합리적인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시장을 못 이기는 거죠, 계속. 자,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모습들, 부동산 트렌드 2024의 저자 서울대 김병민 교수님과 함께 분석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몇 년째 연말 앞두고 부동산 트렌드 쓰시잖아요. 근데 2024년이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이 좀 어려운 해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게 전망이 많이 엇갈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그렇죠. 엇갈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게 국내 변수뿐만 아니라 해외 변수까지 막 이게 엇갈리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이 방향성을 좀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크게 이제 공간 시장하고 금융 시장으로 분리가 되고요. 양쪽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 강력하게 영향 주고요. 공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죠.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수요자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지 가구 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선은 이 공간 쪽 사이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돼요. 입주 물량 같은 것들 향후 2, 3년에 어느 정도 나올지는 인허가 패턴 또는 착공 패턴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금융 사이드에서 영향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의 트렌드라는 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수도권과 광역시가 다 좀 다르게 움직였거든요, 가격들이. 근데 그때부터 2020년부터 같이 올라갔다가 2021년 3분기에 같이 떨어졌다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하락을 멈춘 게 지금 다 똑같아요. 그의 말씀은 뭐냐면 여전히 이 금융 사이드에서 팩터가 강력하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금융 사이드에서 팩터라는 건 우리가 우선은 소비자들은 주택 소유자분들은 이제 주담대를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 요인인데 이 주담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고채 5년 또는 국고채 10년 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국고채 10년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다양한 팩터에서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나라의 신용도라든지 아니면 기준금리라든지 국제 경제의 어떤 그 이벤트라든지 미국은 또 여전히 또 실업률이 또 낮으면서 경제가 좋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연준도 어떻게 할 방향을 모르겠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PF 대출권이 지금 계속 연장시켜준 건 실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아마 내년 총선 끝난 다음에 아마 터트릴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신용 경색 올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레고 사태 때처럼 가만히 있던 게 그냥 스파이크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올리면은 주담대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년을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금융 사이드에서의 어떤 돌아가는 이벤트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힘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024년 상반기부터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2024년에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지금 현재 확신하고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쟁만 없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제일 잘 맞히는 분이 레리 서머스 같거든요. 네, 요즘에 레리 서머스 진짜 잘 맞힌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맞히는데 네. 그분이 우선 인플레이션 왔으니까 조심해라고 벌써 2년 전부터 얘기했고 이번에도 뭐 4%대 이상으로 갈 거다 하여튼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선은 이번 주에 나오는 연준의 메시지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 내년에 연준에서 이자율을 낮추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 한은의 경우에는 뭐 이창용 총재님 워낙 훌륭하십니다만은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인플레이션 염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인플레이션 얘기가 없고요. 지금 가계부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가계부채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자율을 높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자율을 낮춰야지 가계부채가 경감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향은 인하가 언젠간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금융 사이드에서 기준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결국은 국고채 금리도 다운시키는 걸로 갑니다. 사실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거는 국고채 금리도 낮아지고 주담대도 낮아질 밖에 없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다시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공급까지 없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 위기의 가능성을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물론 제 말이 다 틀릴 수도 있죠. 전 틀렸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틀리지 않고 진짜 그것보다 사람들이 더 똑똑하게 정부 안 믿고 그냥 마켓이 돌아버리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플랜을 짜고 사람들한테 신용이 있는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미국, 유럽, 뭐 호주 이런 나라들 다 대충 보면 다 부채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만 예. 가계부채가 늘어난 통계를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만 이렇게 따로 움직여도 되는 건가 예. 이런 약간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하고 이제 근데 제가 거시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올 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하락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F 같은 것들도 좀 어느 정도 터뜨리고 했었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레슨 런들과 좀 더 심각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진짜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이 투자라고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작년까지만 그렇다 지금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상황 네. 자체가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대비하자. 지금 상태 보면은 부채도 많은데 부채 끼고 투자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희망적인 뉴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금리 좀 더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부동산에 네거티브 사인을 줄 수 있는 방식들이 올해하고 내년에 좀 더 나와서 마켓 자체를 쿨링 다운 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같은 거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은 가계부채는 공연몰인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빚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2024년이 그래서 더욱더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 워낙 공격적 투자하는 모습을 우리가 최근 한 3, 4년 동안 보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거친 다음에 늦어. 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24년이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잖아요. 24년 진짜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불확실성을 활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불확실성을 피해야 되는 건지 97년 10월 12월에 터졌습니다마는 네. 그 6개월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때 금리 제 기억에 30%까지 가다가 그때 제가 군대 훈련 한 달 들어갈 때 30%였다가 네. 나오니까 15%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이제부터 증권에 가야겠는구나. 증시가 네. 막 올라가요. 네. 99년 중반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IMF 같이 나라가 망했는데도 1년 반 지나니까 부동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더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경제를 리셔플링 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충격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운턴이라는 게 장기간으로 2, 3년 다운턴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본인이 판단을 해서 본인이 정말 실거주자라고 하면은 뭐 어느 시점에는 사실 불확실성이 또 위기가 또 기회의 찬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움직이는 것에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움직임을 할 때 이제 지표 같은 걸 좀 본다면 뭐 거래량도 있고 가격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야 이거 뭐 가격을 내는 곳마다 다 다르고 뭐 불신도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뭘 봐야지 이게 가장 좀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한 지표일까요? 사실 제가 지수를 만들다가 요새 개헌해서 안 만들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3,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들을 가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월 단위로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25평하고 33평 아파트의 3,000세대 이상 단지에서 분기별로 거래 가격의 최저, 평균, 최고가의 트렌드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사실은요. 그걸로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만약에 데이터를 좀 더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잠실의 엘스, 리센스, 트리즘 이 세 단지가 15,000세대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33평 한 세대, 이 단일 평형이 10,000세대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엘리트의 33평 그 10,000세대를 우리가 그 궤적을 본다고 하면은 서울시 전체의 트렌드를 유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이 교수님
이 원래 대장 단지를 상세하게 분석하시는 네, 걸로 네. 유명하잖아요. 근데 가격 상승장에서는 지역의 대장 단지 소형 평형에 투자하라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 저희 이제 경제한방 오신 분 중에는 대형 평수가 요즘 안 지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과연 어떤 측면에서 이걸 뭐 대장 단지나 아니면 소형 평형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우선은 사실은 이거는 소형 평형 때보다는 대형 평형 때가 비싸잖아요. 네. 부동산에서도 저가보다는 고가가 위험성이 더 높아요. 변동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고요. 뭐 제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25평과 33평을 보면 33평은 오르고 내리기에 명확해요. 사실은요. 특히 이제 가격이 굉장히 그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방이 있었던 2010년부터 13년까지 보면은 모든 대형 단지들에서의 33평형대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25평대 가격을 보면 평균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정체예요. 그때. 그러니까 25평 가격대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소형 평수이기 때문에 가격의 벌레틸리티가 낮은 겁니다. 특히 하반기에. 근데 재미있는 거는 누적 상승률을 보면 25평과 33평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 덜 움직이고요. 상승기 때는 언젠가는 같이 가서 누적 상승률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난 거죠. 다만 그건 있습니다. 25평과 33평 가격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더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본인이 무리해서 33평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 측면에서 봤을 때 변동성이 적고 근데 상방에서의 누적 상승률이 같다고 하면은 훨씬 안전 자산인 거죠. 25평이. 그렇군요. 자,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부동산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다.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기론 이게 짓는데도 한 3, 4년 걸리고 말이야.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오는 게 뭐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 더 느리게 움직여 라는 고정관념이 좀 있었거든요. 빨라지고 있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저 생각은 제가 한 3, 4년 전부터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상식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게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성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일반 수요자들이 다가갈 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은평구에 있는 가격 트렌드를 잘 몰라요. 근데 은평구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강남뿐만 아니라 분당까지 잘 모르는 게 나타납니다. 사실은요. 근데 지금 이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 양 자체 그리고 질이 과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냐면은 2010년대 초반에 부동산 하락장이 한 3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5개월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담대 인하 효과도 있었고 특례보건 자리 효과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변화시켰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라도 자기들이 봤을 때 또 가격 수준에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책에서 4개 단지에서 가격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 그 가격까지 갔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그 가격대를 찍고 저는 그 가격대가 올해 한 여름이나 가을 정도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 달에 그 가격까지 내려갔다가 사람들이 그 가격대를 확인하니까 같이 갖고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2018년 4분기 가격을. 그러면은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락 사이클의 기간이 짧아졌고요. 그럼 정체 기간도 짧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보다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이분들이 합리적인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 당국자보다 수요자가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왜냐하면 투자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시장을 못 이기는 거죠 계속.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24년에 한 6% 하락할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은 또 그것도 이 사이클이 어떻게 이렇게 막 단축되면서 또 시장의 혼란을 크게 또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6% 하락의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요. 월스트 케이스예요. 급고체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레고 사태 때 주담대가 4.7까지 찍었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평균입니다. 상단이 아니고요. 그거를 가정을 했을 때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거고. 근데 사실 6%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도 있어요. 네. 그 큰 거 아닌가요? 집값에서 6%. 큰데 뭐 예를 들어서 본인 집을 10억 5천에 내놓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매도하려는 입장에서 저 5천만 원 깎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벌써 5%예요. 그래서 이게 10% 이상의 그 효과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수치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병민 교수님과 함께 이 2024년 그리고 그 뒤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